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40대 32. 칩스가 아니라 레이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주 최고의 업셋 경기였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설마 하면서 봤어요. 네, 그런데 뭐 결국 레이더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운 그런 경기였는데요. 일단 이제 24대 24, 4쿼터 중반까지 굉장히 팽팽한 경기를 이어갔었던 이제 양 팀이었는데 결국 이 패트릭 마홈스가 시즌 첫 번째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경기 주도권을 내주고 결국 경기도 내줬습니다. 4쿼터 중반 이후의 드라이브 결과를 살펴보면 네. 레이더스의 터치다운, 칩스의 펀트, 레이더스의 필드골, 칩스의 인터셉션, 레이더스의 터치다운 이렇게 뭐 5번의 드라이브가 오고 가면서 순식간에 점수차가 16점 차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일단 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데리카 선수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데리카 선수가 이날 이제 기록한 스탯이 이 347야드의 3개의 터치다운, 하나의 인터셉션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 스탯 외에도 경기를 풀어가는 어떤 이제 이 운영 방식이라던가 이런 게 지난 시즌의 데리카와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예전에 데리카 선수가 촉망받던 쿼터백 시절의 퍼포먼스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빅플레이를 무려 7개나 만들어냈거든요. 팀 전체적으로 예. 보면.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칩스 수비를 공략하는 데 성공했는데 사실 이번 시즌 그 4번째 경기까지는 40야드 이상의 전진을 만들어냈던 플레이가 단 한 번이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좀 짧고 뭐 중거리 뭐 이 정도 이제 패스를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던 데리카였는데 네.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화끈한 딥패스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칩스가 런 디펜스는 약하지만 패스 디펜스는 굉장히 좋은 팀이잖아요. 그런 팀을 상대로 7개의 빅플레이를 만들어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데리카가 이제 칩스에게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예. 실제로 기록으로도 2승 10패밖에 하질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3승째를 거뒀고 또 칩스 원정에서는 이제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선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이거는 이 선수에게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달리기만 빠른 이제 리시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좀 표했었던 헨리 럭스 선수가 118야드에 이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리셉션이 단 2개였어요. 그러니까 평균 59야드 리시빙을 해낸 거죠. 예. 네.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저희가 이쯤 되면 이 마이크 메이악 단장의 어떤 선구안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이제 터치다운을 연결됐던 그 장면을 뭐 여러 번 돌려봤는데 순수하게 스피드만으로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것인가? 네. 뭐 그거에 대한 좀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럭스가 뭐 화려한 뭐 라우트를 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뛰어가는데 그냥 상대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헨리 럭스의 이 스피드를 다른 팀들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스는 왜 안 됐던 걸까요? 그 벵갈스의 네. 네. 뭐 일단은 그 선수는 또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스피드를 다 발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돌이켜 보면 이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그러니까 승기를 굳혀가는 상황에서 이 데리카 선수의 운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 패트릭 마홈스 선수가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이 그리고 이제 2포인트 컨버전까지 성공을 시키면 스코어가 40대 32. 그러니까 원 포지션 게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터치다운을 한 번 더 성공시키고 2포인트 컨버전도 한 번 더 성공을 시키면 이제 동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의 시간이 3분 55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한 번에 이제 수비를 성공을 하고 캔자스시티 칩스가 이제 공격권을 가져오기만 하면 또 투미닛 드라이브의 마법사 아니겠습니까? 패트릭 마홈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충분히 사실 있었었는데 이 상황에서 레이더스가 정말 운영을 잘 하면서 그대로 이제 경기를 끝내버렸거든요. 레이더스의 이제 패싱과 러싱의 좀 밸런스가 잘 맞았다. 저는 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네. 타임 오브 포지션을 보면 이제 35분 이상 레이더스가 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마홈스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이죠. 그러니까 예. 마홈스에게 기회 자체를 주지 않고 사이드 라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예. 그거를 좀 잘 실천했던 레이더스였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존 그루덴 감독이 어떻게 보면 이 캔자스시티 칩스를 상대할 팀들에게 이 블루프린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 청사진을 제공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이제 많은 팀들이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이 캔자스시티 칩스를 상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모든 팀들이 알고 있어도 이제 잘 실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예. 어쨌든 레이더스가 한번 성공을 했고 이 승리가 더 이제 값진 것이 또 지구 라이벌과의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구 우승을 다툴 만한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나중에 뭐 시즌 성적이 동률이 되면 또 이런 승자승 원칙에서 또 유리해질 수 있는 레이더스예요. 그래서 1승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칩스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패트릭 마홈스 선수가 이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이 경기 전까지 이제 4주차까지의 경기들을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알던 패트릭 마홈스가 아닌 순간순간들이 경기 중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에는 마홈스의 모습이었는데 후반에는 좀 부진한 내용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패스러시에 좀 많이 쫓겨다니는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패스 정확도도 굉장히 떨어졌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지지난주였죠. 차저스와의 경기에서도 업셋 당할 뻔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인 경기력이냐? 그런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패스 성공률이 50%간 넘는 수준이고 예. 특히 후반에는 22번의 패스 중에 단 8번밖에 성공을 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홈스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주전 러닝백 클라이드 에드워즈 헬레어 선수가 1주차 때 저희가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2주차부터는 그렇다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조금씩 이제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칩스의 공격도 뭐 마홈스의 패싱 게임에만 좀 의존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제 마홈스 선수의 부진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세미 와킨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입으면서 좀 장기간 좀 이탈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뭐 칩스에게는 악재가 될 것 같고 네. 이번 경기에서 이제 약물 징계 때문에 그 4주간 이제 징계를 받았었던 바시아 블리랜드가 돌아오기는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인터셉션까지 기록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세컨더리의 약점이 좀 드러나면서 뭐 레이더스에게 많은 야드, 많은 점수들을 허용을 했었던 칩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에는 빌스와 경기를 갖게 되는 이제 칩스잖아요. 이 두 팀 모두 이 전승을 달리다가 1패씩을 떠안게 됐는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두 팀 다 혹여나 이제 연패에 빠지게 되는 팀은 이제 확실히 모멘텀을 잃고 좀 슬럼프에 빠질 우려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아직 4승 1패로 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음 경기 두 팀 모두에게 중요할 것 같고 칩스 관점에서 보면 지구 라이벌들과의 경기에서 그 경기력이 좋지 않다는 점이 좀 걱정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차저스와의 경기에서도 그 당시 데뷔전을 치렀던 허버트에게 굉장히 간신히 이겼고 그다음에 이번 경기 또 레이더스와의 홈 경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지구 라이벌들과의 성적이 좋지 않다면 나중에 지구 우승에는 분명히 악재가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레이더스와 이 칩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레이더스가 어마어마한 업셋을 만들어내면서 칩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 얘기해볼 경기는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30대 14 텍산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빌 오브라이언이 경질되자마자 첫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던 휴스턴 텍산스였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크레넬 감독 대행이 뭐 첫 경기에서 이제 바로 승리를 거뒀고 그 경기 종료 후에 구단주와 그 옆에 이제 뭐 아마 아내로 추정되는 분이 굉장히 이제 한박 웃음을 짓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팀들보다는 좀 빠르게 빌 오브라이언을 손절하면서 일단은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낸 텍산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미오 크레넬이 지휘봉을 잡고 첫 경기였는데 디시언 왓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로미오 크레넬이 지휘봉을 잡고 나서 이 딱딱했었던 팀 내 분위기가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전에 아무래도 이제 빌 오브라이언이 굉장히 좀 권위적이고 좀 뭐랄까요, 좀 마찰도 많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크레넬이 굉장히 좀 이 유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뭐 얼굴이나 관상으로 평가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저도 이 크레넬 감독 대행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웃음도 많고 좀 여유 있는 그런 이제 아저씨의 모습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에게도 좀 편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NFL의 최연장자 감독이잖아요. 그런 만큼 좀 할아버지 같은 그리고 손자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편하게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한 가지 이제 휴스턴 텍산스에게 좋은 소식은 브랜든 쿡스가 드디어 밥값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해요. 네. 그러니까 빌 오브라이언의 이번 오프 시즌에 중요했던 무브들 중에 홉킨스와 바꾼 데이빗 존슨 그리고 홉킨스가 빠진 리시버 자리를 채우기 위해 데려온 브랜든 쿡스 이 두 선수가 빌 오브라이언이 나간 첫 경기에 드디어 이번 시즌 가장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네. 사실 근데 데이빗 존슨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조금 애매한 게 물론 이제 이 경기에서 96야드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중에 이제 29야드가 경기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플레이로 나왔던 야드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29야드를 빼고 나면 67야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캐리당 야드는 4.18야드입니다. 그러니까 96야드의 평균 5.6야드니까 와 잘했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보면 4.18야드다. 물론 이것도 이제 준수한 기록이긴 합니다만 보이는 것처럼 좋은 성적은 사실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브랜든 쿡스가 진짜 잘한 건데 네. 쿡스는 지금 161 리시빙 야드에 한 개 터치다운으로 뭐 이번 경기에서 가장 빛났거든요. 진작 좀 이렇게 해줬으면 빌 오브라이언의 생명이 조금 더 길어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사실 좀 물론 잘했는데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것이 상대가 제규어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규어스가 이번 주에 이제 이 세 명의 주전 수비수들을 잃었거든요. 마일잭 선수도 빠졌었고 앨런 선수도 빠졌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선수들이 빠진 이런 수비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다음 주 경기를 좀 지켜보고 나서 쿡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 이제 휴스턴의 공격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한 가지만 뽑자고 하면 23대 14로 앞서 있었어요. 예. 그리고 경기 종료 5분여를 남기고 상대 28야드 지점에서 포스앤포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필드골을 찬다면 12점 차. 그러니까 터치다운 2개로만 이제 역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좀 유리한 상황으로 뭐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이 크레넬 감독 등이 과감하게 이 고포렛을 선택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현지 해설도 좀 너무 리스키한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 왓슨이 이 브랜든 쿡스에게 패스를 성공하면서 뭐 결과로 이제 증명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쐐기 터치다운까지 이어지면서 뭐 잭슨빌에게 완전히 이제 승기를 잡았던 텍산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제규어스 얘기를 좀 해보면 이날 뭐 가드너 민슈 선수가 301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여기에 이제 펌블을 하나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일단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 민슈가 해줄 부분들은 다 해줬다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 가드너 민슈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이 펌블이잖아요. 결국 이 자신의 문제점인 펌블이 또 한 번 이제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이 잭 마틴 선수가 펌블을 만들어냈었는데 거기서 이제 위트 머실러스 선수가 리커버를 하고 근데 거기서 공이 또 빠지면서 결국 이제 휴스턴이 리커버를 했고 공격권이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23대 14 9점 차라서 이제 뭐 터치다운도 만들고 뭐 필드골도 넣어야 역전이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제규어스 입장에선 반드시 터치다운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공격권을 펌블로 넘겨준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휴스턴이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고 격차가 확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계를 앞으로 돌려보면 3쿼터 3분여를 남긴 상황에서도 또 아쉬운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휴스턴 레드존에서 잭슨빌의 포스앤원 상황이었는데 이때 그 민슈에게 스냅을 주지 않고 민슈가 이렇게 사이드라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뒤에 있던 제임스 로빈슨이 이제 스냅을 받았거든요. 예, 와일드캣. 네.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제임스 로빈슨에게 스냅이 되는 것도 한 타이밍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페이크 플레이는 상대가 눈치를 채고 이제 대비를 하기 전에 빠르게 이제 공격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일단은 뭐 잭슨빌에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는지 일단은 스냅이 늦었고 로빈슨이 잡은 다음에 뭐 패스를 하거나 이런 좀 기발한 플레이가 아니라 그냥 들고 이제 오른쪽으로 뛰었어요. 네. 그러다가 결국 펌블을 했고 결국 이제 이게 턴오버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잭슨빌 그 덕마론 감독이 어떤 의도로 이 플레이를 지시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네. 굉장히 결정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도박을 한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그 성공에 대한 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이 된다면 과감하게 타임아웃을 써서 좀 재정비를 하는 게 차라리 이런 이제 최악의 결과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을 또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못하는 팀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이제 잭슨빌 제기어서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휴스턴 텍산스가 시즌 첫 승을 가져가면서 이 무승팀에서 벗어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남은 무승팀은 펠컨스와 뉴저지 두 팀 이렇게 세 팀만이 남게 됐습니다. 뭐 휴스턴이 일단 최악의 결과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그 최악의 스케줄까지는 아직 벗어나진 못했어요. 예. 지금 잭슨빌을 상대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다음 주부터 테네시, 그린베이와의 또 연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첫 승의 모멘텀을 이어가기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그렇게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살펴볼 경기는 신시내티 뱅갈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 27대 3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개인적인 좀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지켜보는 게 안쓰러웠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UFC에서 가장 가벼운 체급이 이제 스트로크급이거든요, 여자. 스트로크급 선수가 헤비웨이 챔피언이랑 붙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격투기의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뭐 격투기는 이제 기권을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수건 던지는 네. 거요. 그러니까 그게 선수 개인이든 아니면 그 벤치에서 지켜보는 뭐 감독이든 이제 도저히 뭐 승리를 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뭐 더 최악의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경기를 포기하는 룰이 있는데 사실 미식축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쿼터 60분에 이제 시간이 다 흐를 때까지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벵갈스가 어쩔 수 없이 경기를 진행을 했고 좀 험한 골을 봤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 경기에서 이 라마 잭슨 선수가 러싱을 봉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쪽에 조금 살짝 이제 경미한 부상이 있어서 훈련에도 이제 예방 차원에서 하루 정도 쉬어갔었던 라마 잭슨이었고 어떻게 보면 라마 잭슨 선수가 패싱을 좀 가다듬을 수 있는 좋은 실전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라마 잭슨 선수가 뛰지 않고 패싱만 하면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사실. 이날도 이제 인터셉션 하나에 8개의 패스 굴절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패스 성공률도 51.4%. 이런 스탯을 떠나서도 프로그레션을 읽는 게 너무 느려가지고 오픈된 리시버가 있는데 못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리시버한테 던지려다가 오픈된 리시버를 또 못 보고 뭐 이런 일들이 좀 계속해서 발생을 했고요. 뭐 그럼에도 벵갈스 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실전이 가장 좋은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마 잭슨 선수에게는 패싱을 가다듬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다. 최고의 연습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잭슨이 이제 훈련에도 불참하면서 이번 경기에 과연 나올 수 있을지가 조금 관심이었어요. 예. 그런데 잭슨이 이제 필드에 선 순간 이미 이제 결과는 어느 정도 결정이 그렇죠. 돼 있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앞서 이제 러싱을 뭐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경기에서 단 3야드밖에 러싱 기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적었냐면 2015년에 이제 루이빌 대학에 다녔을 때 2야드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가장 적은 러싱 야드를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뛰는 것 자체도 많이 뛰지 않았습니다. 2번인가 3번인가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러싱 시도 자체도 많지 않았던 이제 잭슨 선수였고
뭐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레이븐스가 초반부터 스노볼을 굴리면서 그냥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시나 이제 수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레이븐스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가 진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스탯으로만 보면 세기 7개, 쿼터백 히트가 15번, 그리고 태클 포 로스도 11개 반이나 기록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버로우와 벵갈스 오라인을 이제 완전히 뭐 격파를 했고, 네. 뭐 이제 리뷰 기사들을 좀 살펴보니까 다양한 블리츠 스킴을 써서 버로우를 좀 혼란에 빠뜨렸다. 이제 그런 리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7개의 색 중에 5개가 세컨더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돈 마틴데일이 그만큼 블리츠 스킴을 잘 준비를 해오고 그걸 잘 써먹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레이븐스의 코너백 듀오 말론 험프리 그리고 마커스 피터스가 또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이 두 선수가 나란히 턴오버를 유도를 했는데 특히 그 말론 험프리의 그 펌블 유도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패트릭 퀸이 뭐 그거를 주워서 터치다운으로 연결하기는 했는데 그 말론 험프리가 그 상대를 쓰러뜨리면서 그 주먹으로 이제 공을 예. 쳐서 그걸 이제 펌블을 유도해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플레이메이커가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레이븐스의 수비가 이날 경기 내내 무실점을 기록하다가 27대 0 상황에서 셧아웃은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벵갈스가 필드골을 하나 차가지고 석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석점을 내주긴 했지만 사실상의 셧아웃 경기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버로우 입장에서는 NFL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벵갈스가 지금 1승 3패 1무 그러니까 승리를 거둔 건 단 한 번밖에 없지만 다른 경기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전을 하고 예.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뭐 버로우는 좀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끝난 이후에 나는 잘 못했다. 내가 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던 조 버로우였는데요. 잘 못한 건 맞는데 이걸 버로우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이 신시내티 벵갈스의 현재 어떤 팀 상태가 굉장히 좀 너무 나쁘지 않나. 쉽게 말해서 이제 이 팀 가지고 조 버로우가 어떻게 이기나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더구나 상대가 볼티모어였잖아요. 그런 만큼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로우가 벵갈스에서 지구 우승을 차지하려면 이 정도의 팀을 넘어야 되는구나라는 일단은 이제 기준치를 좀 세우는 그런 그렇죠. 경기가 됐을 것 같고 예. 뭐 지금까지 이제 버로우의 언행들을 좀 살펴보면 이번 경기 결과에 좀 좌절을 하는 쪽보다는 그냥 좀 좋은 동기부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이번 경기 결과 자체는 좀 처참했지만 뭐 벵갈스 팬분들께서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신시내티 벵갈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애틀랜타 팰컨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23대 16 팬서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 업셋이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애초에 시즌 프리뷰 당시에 이제 전력은 그래도 애틀랜타가 조금 더 우위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구나 이제 크리스천 맥카프리 선수가 없는 상황이고 전력만 이제 놓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애틀랜타 팰컨스가 전력 면에서는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계속 팰컨스를 이제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뭐 결국 애틀랜타가 패했고 그다음에 이제 댄퀸 감독이 해임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단장까지 같이 이제 날아가게 됐는데 뭐가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 댄퀸 감독이 시애틀의 그 강력했던 수비를 이끌었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 슈퍼볼 우승도 차지했고 그 커리어를 바탕으로 이제 팰컨스의 감독으로 부임을 했던 분인데 네. 최근에 팰컨스를 살펴보면 결국 수비가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이 자기 전공 분야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네. 이것이 팰컨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패 행진이 이어졌는데 그 전패 행진을 이제 끊어낼 이 구원 투수로 현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이자 예전에 이제
템파베이에서 감독을 역임했었던 라힘 모리스가 일단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뭐 다음 경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감독을 한지도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선수단 장악력을 이제 발휘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댄퀸 감독의 얘기를 당분간 할 일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지금 좀 이분의 커리어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뭐 15시즌부터 이제 펠컨스의 감독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6년차 시즌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이제 채 마치지 못하고 해임이 된 거고, 통산 정규리그 성적이 딱 43승 42패, 그러니까 네. 갓 5할을 넘는 이제 성적이에요. 그리고 2번의 플레이오프 진출, 1번의 슈퍼볼 진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성과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분명히 인정해줄 부분은 있어요. 예. 이 5년 동안 슈퍼볼에 가는 팀은 딱 10자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를 했다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이분의 공을 인정을 해줘야 되지만, 그 역사적인 이제 역전패를 당했던 것이 결국 이후에 하락세를 맞는데 뭐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카일 셰넌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나이너스의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대체자를 제대로 못 찾았다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런 책임을 지고 이제 디미트로프 단장도 경질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즌 끝나고가 좀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16시즌에 슈퍼볼에 진출을 했고 17시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18, 19, 2년 동안 부진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조금 이제 물갈이를 할 명분은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다가, 그러니까 야구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 타자만 더 볼까? 한 타자만 잡고 내려가자 하는데 네. 그러니까 7회에 투구수가 애매해요. 한 95개 던졌어요. 야, 그러면 109니까 한 타자 정도만 상대를 하고 그러고 투수를 바꾸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투수를 남겼다가 선두 타자 볼넷, 그리고 투수 교체, 안타 맞고 투수 또 바꾸고 홈런 맞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이제 KBO를 보다 보면 보이는데 좀 그런 것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야구의 비율을 한 가지만 더 들어보면 펠컨스가 이번 시즌에 20야드 이상의 빅플레이를 가장 많이 허용한 팀이었어요. 예. 그래서 4주차까지 24개를 허용했으니까 경기당 6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4개를 허용하면서 뭐 28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리그 1위 기록일 것 같은데, 네. 야구에서도 우리가 장타를 많이 맞아서는 이제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펠컨스도 뭐 이런 수비력으로는 뭐 남은 경기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장타 수준이 아니라 20야드 이상이면 홈런 맞았다고 봐야죠. 그렇죠. 홈런을 24개를 허용했다. 그러니까 한 경기 이제,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4개를 허용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경기 홈런 4방 맞아가지고는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홈런 4방 이상을 때려내지 않는 한 이제 이 경기는 못 이긴다고 봐야 되는데, 현재 펠컨스가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팀이잖아요, 사실. 네, 또 훌리오노스가 빠져 있죠. 예,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 역시나 애틀랜타가 이기기는 어려운 경기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은 구영애 선수가 성공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뭐 부상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예. 한 경기만 빠지고 바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정말 최고의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54야드짜리 필드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커리어 최장이죠. 네. 네, 커리어 최장 기록을 세웠던 구영애 선수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3개의 필드골 그리고 1개의 엑스트라 포인트를 이제 모두 성공을 하면서 뭐 부상의 여파가 이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스털링 호프리터 선수가 지난 경기 그리고 지지난 경기 킥오프도 차고 이러면서 저에게 상당히 좀 이 위기감을 심어줬었는데 다행히 구영애 선수가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었고,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저희에게, 그리고 이제 미국 전역에도 온사이드 킥 장인으로 알려져 있는 구영애 선수인데, 이날은 온사이드 킥을 실패하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실패하긴 했는데 그 구영애 선수 특유의 그 높은 불규칙 바운드를 만들어내는 킥, 그거는 또 여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감각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워낙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펠컨스가 이 공을 잡았더라도
뭐 동점이나 역전까지 가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헤일 메리 도전해볼 기회 한 번 정도 생겼겠죠. 그리고 우리가 워낙 구영애 선수가 온사이드킥을 성공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확률이 낮은 것인지 가끔 까먹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온사이드킥은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고 네. 안 되면 그냥 안 된 거구나 이런 뭐 안 돼도 수준으로, 본전이죠. 네, 그 정도로 봐야 되는 이제 킥이기 때문에 뭐 팬분들이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펜서스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테디 브리지워터가 건강한 모습과 함께 나름 이 리시버진들과의 호흡을 보여주면서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가 없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 팀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비 앤더슨, DJ 무어 그리고 마이크 데이비스 이 삼각편대가 나눠서 그 십시일반 맥카프리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맥카프리 선수가 2주차를 뛰고 나서 이제 빠지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 3경기 모두 이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저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팀의 넘버원 공격 옵션이자 뭐 대부분의 뭐 스냅 그다음에 이제 공격을 소화했던 맥카프리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펜서스는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다. 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몇 가지 뭐 추측을 해보자면 예. 일단은 뭐 펜서스가 또 코칭 스태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사이에 어떤 신뢰를 쌓고 서로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게 우연히 맥카프리가 빠진 이후에 조금 자리를 잡은 게 아닐까 싶고 뭐 이거 두 번째는 진짜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네. 이 맥카프리라는 확실한 에이스가 있으면 다른 선수들이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냥 맥카프리에게 이제 의존도가 좀 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르셀로나에서 메시 의존증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인데 네. 지금은 이제 맥카프리가 없기 때문에 뭐 브리지워터나 이제 코칭 스태프도 더 다양한 선수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뭐 선수들도 이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것이 좀 잘 먹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어쨌든 손발이 잘 맞아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 브레이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대학 이제 LSU에 있을 시절에 그때 당시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 NFL에서 그 주에 나온 터치다운을 모두 보면서 이 플레이들을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만큼 학교를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금 한국 나이로 32세니까 저와 동갑입니다. 저보다 동생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NFL이라는 이제 최고 레벨에서 또 인정받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좀 넥스트 션 맥베이가 될 수 있는 후보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뭐 자신의 것을 뭐 고집하기보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보고 연구하고 그것을 카피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애틀랜타 팰컨스의 경기, 이 팬서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3연승 달리게 됐고요. 애틀랜타 팰컨스는 5연패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경기 정리를 해보겠고요.